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박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 몸에 배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로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숙께 드릴 아침약 준비하기, 남편 민호 회사 도시락 싸기, 아들 서준이 학교 갈 준비 도와주기. 손에 익은 일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숨이 막힐 정도로 버거웠어요. 며느리 일찍 일어났구나. 7시가 되자 시아버지 태수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태수는 전직 공무원다운 단정함을 잃지 않고 계셨죠. 하지만 아내를 잃고 난 후 어딘가 쓸쓸해 보이시는 모습에 영희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여기 놔뒀으니까 식사 후에 드세요. 영희는 작은 접시에 태수의 약을 정성스럽게 담아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수의 건강관리는 온전히 영희의 몫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젠 어떤 약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병원 간호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맙다. 서준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곧 깨울 거예요. 요즘 숙제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희는 최근 들어 태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끼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여보, 일어나야지. 회사 늦겠어. 영희는 침실로 들어가 남편 민호를 깨웠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 민호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피곤에 절어 일어나는 민호를 보며 영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일어나세요. 학교 가야 해요. 8살 서준이가 아빠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까지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이는 또래보다 유독 성숙한 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집안 분위기를 일찍부터 눈치챈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영희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할 것 같았어요. 민호의 월급만으론 온 가족이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태수의 병원비와 약값은 꽤 큰 부담이었죠. 그래도 영희는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태수는 영희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급하게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시계를 흘끔거렸고 서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수학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참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태수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힘든 일상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처음 알아챈 건 2달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9시면 잠자리에 드시던 시아버지 김태수가 11시가 넘어서도 거실에 앉아 계시더군요. 영희는 빨래를 개면서 슬쩍 거실을 힐끔거렸는데 태수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 주무시나요? 늦었는데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먼저 들어가 자렴. 태수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아버님이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오시는 거지? 영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태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이셨거든요. 영희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궁금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태수의 야간 외출은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11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영희는 처음엔 그냥 늦은 산책이려니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문제였어요. 태수가 외출 후 돌아올 때면 옷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게 났거든요. 그것도 요리할 때 나는 식용유 냄새가 아니라 뭔가 기계 기름 같은 특이한 냄새였습니다. 영희는 다음 날 아침 세탁할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아버님, 손에 상처 나셨네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어느 날 아침 밥상에서 영희는 태수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반창고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태수는 영희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손을 재빨리 무릎 아래로 숨겼어요. 아, 그냥 문틈에 긁혔나 보다. 별거 아니야. 그래도 소독은 하셔야죠. 잠깐만요. 약 가져다 드릴게요. 영희가 일어서려 하자 태수는 서둘러 만류했습니다. 정말 괜찮다.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평소 영희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고마워하시던 태수치곤 너무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남편 민호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요즘 민호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거나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 남편한테 아버지가 밤에 어디 나가신다고 말하는 것도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밤에 산책을 자주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한 번은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 그래. 나이 드시면 잠이 안 오시잖아. 그러실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너무 늦게 다녀오세요. 새벽 2, 3시에. 괜찮을 거야. 아버지 분별력 있으시니까.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아.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영희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70세 노인이 매일 밤 그 시간에 나가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더군다나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이라는 똑같은 대답만 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며칠 후 영희는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태수가 외출하고 난 후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태수의 운동화 밑창을 보게 됐는데 검은 기름때 같은 게 잔뜩 묻어 있더군요. 그냥 동네 산책을 하시는 거라면 이런 얼룩이 생길 리가 없었죠. 도대체 어디를 다니시는 걸까? 영희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귀를 쫑긋 세우고 태수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11시에 나가셨거든요. 가끔은 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도 들었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행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서 다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영희의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가족 중에서도 영희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더욱 답답했습니다. 영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빨래를 거들어 베란다에 나갔다가 시아버지 태수의 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거든요. 바람에 커튼이 날리면서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는데
그때 영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옷장 한 구석에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거든요. 회색빛 바랜 작업복이었는데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소매 부분은 해져서 구멍까지 나 있었습니다. 평소 말끔한 정장 차림만 보던 태수의 옷장에서 그런 작업복을 발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버님이 작업복을 왜 가지고 계실까?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태수가 밤마다 어떤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이 70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태수가 외출하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11시가 되자 태수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복이 아니라 두꺼운 점퍼를 입고 계시더군요. 한여름인데도 말이에요. 영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쳐 입고 나가신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더욱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태수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한 거였거든요. 실수로 떨어뜨린 봉투에서 현금이 쏟아져 나왔는데 10,000원권 지폐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돈이지? 영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소 태수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연금으로는 이런 목돈을 모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현금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영희는 서둘러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놔뒀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태수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을 이용한 사기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태수도 그런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요? 아버님, 요즘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기신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돈을 뒤져봤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태수는 평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크게 상처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며칠 후 영희는 태수의 상태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밥맛도 없어 보이시고 평소 좋아하시던 서준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서준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지만 태수는 괜찮다며 쓴웃음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보기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고 때로는 허리를 아파하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혹시 밤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영희의 상상력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향했습니다. 70세 노인이 밤늦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일을 통해 현금을 벌어올 수 있다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태수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몸단장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시고 낡은 가방 하나를 챙기시더군요. 그 가방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어디서 구해오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희가 인사를 드리자 태수는 잠깐 멈춰서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영희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기색을 느꼈지만 결국 태수는 응, 다녀오마 하시며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안 좋은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혹시 태수가 도박에 빠지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니시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감만 커졌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태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거든요. 어깨는 축 처지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영희가 다가가자 태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어요. 아, 아직 안 잤니? 물 한 잔 드릴까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괜찮다. 태수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영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운명의 순간은 지난 목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번엔 현관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나더군요. 뭔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으윽!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태수가 현관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아 계셨거든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평소 꼿꼿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비틀거리고 계셨죠.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영희가 황급히 다가가자 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영희는 태수의 팔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까지 모셨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새로운 상처가 또 생겨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평소 단단해 보이던 태수의 몸이 너무나 말라 보였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민호한테 얘기해서. 안 된다. 태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민호한테는 말하지 말거라. 괜찮으니까. 태수의 간절한 부탁에 영희는 말을 멈췄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들한테까지 숨기려고 하실까요? 영희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다 드리고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날 밤 영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용기를 내서 남편 민호에게 털어놨어요. 민호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 갈 준비를 하는 틈을 타서 말이죠. 여보, 아버님 일로 얘기할 게 있어. 아버지가 뭐? 민호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제 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야간 외출, 작업복, 현금 뭉치, 그리고 어제 밤의 충격적인 모습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밤마다 어디 나가셔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어제는 정말 쓰러질 뻔했다고. 민호는 잠시 멈춰서 영희를 바라봤지만 그의 반응은 영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뭘 어떻게 하긴.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봐 걱정되잖아. 민호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어요. 아버지는 성인이야. 뭘 하시든 본인 판단이겠지. 우리가 굳이 간섭할 필요 있나? 간섭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70세 노인이 밤마다 나가서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하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영희야, 아버지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 뭔가 사정이 있으시면 알아서 말씀하실 거야.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마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대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영희는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쓰러지셔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과장하지 마. 아버지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나도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어요. 영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상황에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영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태수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어젯밤 계단에서 비틀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수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밤에 아버님을 따라가 보자.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태수의 안전이 걱정됐거든요. 밤 10시가 되자 영희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남편과 서준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태수만 거실에서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죠. 정말 따라가도 될까? 마지막 순간까지 영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태수의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자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가족 중에서 태수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1시 정각, 태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드디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아파트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느긋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어딘가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시는구나. 영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태수는 정류장에서 잠시 기다리시더니 곧 심야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는 방향의 버스였어요. 영희는 재빨리 버스에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다행히 영희를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빠져나와 외곽 지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공장들과 창고들이 늘어선 산업단지 같은 곳이었죠. 이런 곳에 70세 노인이 무슨 일로 오시는 건지 영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태수가 일어서서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영희도 서둘러 뒤따라 내렸어요. 정류장 주변은 가로등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이 시간에 나와 계시다니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태수는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가시더니 큰 물류센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한물류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는데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지? 영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태수가 이런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주저없이 센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류센터 주변을 돌아봤어요. 담장 뒤편에 작은 틈이 있어서 그곳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센터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대한 창고 여러 개가 있었고 각 창고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포크리프트가 돌아다니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태수를 찾아다녔어요. 세 번째 창고 앞에서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기 박스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분명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창고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70세의 시아버지 태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젊은 노동자들과 함께 무거운 화물 박스를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70세의 시아버지 태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젊은 노동자들과 함께 무거운 화물 박스를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박스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는데 태수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태수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태수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영희가 보기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소리도 너무 거칠었거든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박스를 트럭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 계속 반복됐어요. 태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는데 가끔씩 허리를 짚고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고된 육체 노동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70세의 나이에 밤늦게 나와서 젊은 사람도 힘들어할 일을 하신다니.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태수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졌어요.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셨어요. 아저씨, 오늘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작업을 마치고 한 젊은 노동자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내일도 올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영희는 창고 밖으로 나와서 태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나오셨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자존심 강하신 시아버지가 이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들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게, 그리고 며느리인 자신이 지금껏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영희는 물류센터 담장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태수가 집에서 보여주시던 여유로운 모습과 지금 본 고된 노동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태수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을 태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태수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수가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거든요. 70세의 나이에 그런 고된 육체 노동을 하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희는 다시 그 물류센터를 찾았어요. 태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말이죠. 어제 본 젊은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태수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일해 오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어제 태수와 함께 일하던 이정민이라는 젊은 직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영희가 누군지 몰라 당황하더니 태수의 며느리라고 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김 아저씨 며느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아저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영희의 질문에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달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가 지난 4월 초였으니까요. 정확히 영희가 태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달 동안 매일 밤 이런 힘든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걸까요? 연금도 받으시는데.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김 아저씨가 처음 오셨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야간 물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분이 너무 고생하신다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자신 때문에 이런 고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정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걱정했는데 김 아저씨가 워낙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세요. 다만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 하신다고요? 네, 박스가 점점 무거워 보이시고 휴식 시간에도 허리를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도 약한 소리는 절대 안 하시죠. 자존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태수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민은 영희의 표정을 보더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저씨가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손자 학원비하고 생활비를 보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요. 특히 며느리분이 혼자서 집안일 다 하시는데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영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준이 학원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영어 학원에 수학 학원까지 보내다 보니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태수는 그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저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젊은 나이에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태수가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도 밤늦게 나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다니. 자신을 생각해서 말이죠. 영희가 발견했던 현금 뭉치의 정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태수는 그 돈을 모아두셨다가 가족들에게 슬며시 보태주실 생각이었던 거죠. 아저씨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정민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다운 생각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영희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시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니. 물류센터를 나서면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이죠. 태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70세 노인이 이런 고된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돌아온 영희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지만
이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특히 남편 민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행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집에 들어가니 민호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태수의 희생을 알고 난 후로는 말이죠. 여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영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영희는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아버님, 일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민호는 노트북을 덮고 영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영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사실 어젯밤에 아버님을 따라가 봤어. 뭐, 따라갔다고?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희는 차근차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 외곽까지 가서 물류센터에서 태수가 일하는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오늘 직원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물류센터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2달째 매일 밤 나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계셔. 무거운 화물 상자를 나르는 일이야. 70세 나이에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산책한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걱정할까봐 숨기신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태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급히 말렸어요. 여보, 잠깐만. 지금 아버님 주무시잖아.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아니야.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해.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도 마음은 같았지만 태수를 갑자기 깨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아버님도 놀라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가족 회의를 갖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민호도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하고 집에 남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와 민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아버지가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발각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태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이 돼서 따라가 봤어요. 죄송해요. 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켰구나. 아버지, 왜 그런 고생을 하셨나요? 연금도 받으시는데. 민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서준이 학원비가 만만치 않잖아. 우리 손자 교육비는 할아버지가 좀 보태줘야 하는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하시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능하다니.
너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태수가 서둘러 민호를 말렸어요. 하지만 민호의 자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70세 아버지가 새벽까지 육체 노동을 하시게 만들다니 아들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영희도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한 건데 오히려 더 걱정을 끼쳤구나. 거실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 일이라도 찾아보겠어요. 영희의 말에 태수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안 돼. 너는 집안일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아버님,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해요. 아버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태수도 아들의 손을 꽉 잡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태수의 비밀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박씨 가족의 아침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는데 오늘부터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어요. 영희야, 정말 괜찮겠어? 무리하지 말고 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어요. 집안일만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거든요. 괜찮아요.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태수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리가 일을 나가게 된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시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난주부터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영희에게만 맡겨두었던 가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우리 통신비랑 보험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서준이 학원도 꼭 필요한 것만 다니게 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너무 무계획적으로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관리하니 훨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게 좋았습니다. 태수는 결국 물류센터 일을 그만두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더 하겠다고 고집하셨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꾸신 거죠. 아버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몸도 많이 힘들었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물류센터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직원들이 아쉬워했어요. 정민은 정말 성실하셨는데 아쉽다며 태수를 배웅했습니다. 김 아저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의 말에 태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에게서 할아버지가 밤마다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서준이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가 멋지다는 거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밤늦게 일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준이의 순수한 존경심에 태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우리 서준이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서준이는 태수의 무릎에 앉아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첫 출근 날, 가족들은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태수는 조심히 다녀오라며 영희의 손을 잡아주셨고, 민호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서준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응원해주는 모습에 영희는 웃음이 났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나서는 첫 출근길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거든요. 마트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계산대 업무와 진열 정리 등 단순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하는 사회생활이라 새로웠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매니저도 이해심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는 가족들에게 첫날 경험을 들려줬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고 뭔가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태수는 영희의 밝은 표정을 보시며 안심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무리하지만 말고 해요. 민호도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하기도 하고 야근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거든요. 오늘 팀장님이 제 제안서를 칭찬해 주셨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영희는 정말 잘 됐다며 남편을 격려했고 태수도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희는 마트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민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서준이는 가족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성숙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거든요. 우리 가족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영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뭐든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민호의 말에 태수와 영희, 그리고 서준이까지 모두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김씨 가족은 진정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